포스코그룹과 일본 혼다가 전기차 분야에서 포괄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기존 철강 부문 협력에 이어 전기차 소재와 부품까지 전기차 관련 전 분야에서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규제와 세금을 제로 수준으로 낮춰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는 메가 샌드박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함께 인구 소멸 문제까지 통합적으로 풀 수 있는 해법으로 주목됩니다. 올해 들어 주가가 7배 넘게 뛰면서 과열 논란에 휩싸인 에코프로에 대해 증권사의 첫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에코프로가 이미 5년 이상의 미래 가치를 반영했다며 투자 의견은 매수에서 매도로 변경했습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 유지를 위해 단백질을 찾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면서 한 해 시장 규모가 4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심각한 저출산으로 단백질 시장에 진출한 분유 회사들이 이제 단백질을 주력 상품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뉴스플러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포스코그룹이 글로벌 전기차 시장 공략을 위해 일본 자동차 회사 혼다와 손잡았습니다. 기존 철강 부문을 넘어 전기차 소재까지 전 분야를 아우르는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김채연 기자입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일본 혼다와 전기차 사업에 대한 포괄적인 협력을 강화하는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포스코는 이미 혼다에 자동차용 강판 등을 공급하며 수십 년간 협력을 이어온 사이입니다. 이번 협력으로 기존 철강 부문에서 2차 전지 소재 부문까지 협력의 폭을 크게 넓힌다는 계획입니다. 친환경 자동차 강판 개발부터 양극재, 음극재 공급, 꿈의 배터리로 불리는 전고체 전지용 소재 개발, 리사이클링 등까지 전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포스코는 2차 전지 소재 공급처를 다양화할 수 있게 돼 향후 실적 감소에 따른 리스크 방어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혼다 입장에서는 양음극재는 물론이고 리튬, 니켈 등 2차 전지 소재의 핵심 원료까지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포스코는 전기차 소재 핵심 원료부터 양음극재, 전구체, 차세대 배터리 소재까지 생산하는 풀 라인업을 구축한 세계에서 유일한 회사입니다. 혼다는 최근 LG 에너지 솔루션과도 사업 협력을 구축한 데 이어 한국 기업과 전기차 분야 협력을 늘리고 있습니다. 업계에선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일본 완성차 기업들은 자국 업체들 위주로 공급망을 꾸리는 관행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자국 내 배터리 관련 사업이 약화돼 한국 기업에 러브콜을 보내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한국경제TV 김채연입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 상황 점검해 보겠습니다. 증시 프리즘 정호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정 기자, 오늘 우리 시장은 좀 오늘 밤 발표되는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때문인가요? 좀 다소 조심스러운 분위기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유가증권 시장은 4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하면서 이 연중 최고치를 다시 한번 갈아치웠습니다. 아무래도 현대차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을 견인했고요. 또 영국계 투자회사가 LG에 지분 5%를 사들였다는 공시에 LG 주가가 9.48% 상승 마감하기도 했습니다. 다만 이 코스닥 지수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900선을 목전에 두고 약간 하락하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에코프로의 주가가 하락했기 때문으로 분석되는데요. 이 에코프로 삼형제가 코스닥 시장 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 두 자릿수를 넘어섰던 만큼 이 오늘 보인 급락세가 지수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난 한 달간 개인 투자자들이 얼마나 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을 사들였냐 한번 살펴봤더니 이 순매수 규모가 1.5조 원 가까이 달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에코프로 9,390억, 에코프로비엠 5,660억 굉장히 많이 사들였습니다. 그렇군요. 때문에 언제나 차익 매물이 나와도 이상하지 않았다. 네,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고요. 사실 그동안의 증권사들은 이 에코프로 삼형제의 주가 상승이 상당히 과도하다, 이런 목소리를 내왔기 때문에 이 점도 참조를 하셔야 됐습니다. 다만 오늘 하나증권에서 이 지주사인 에코프로에 대한 첫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반면 이들의 향후 성장성이 제대로 주가에 반영되지 못했다, 이런 입장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엇갈리는 주가 전망과 변수를 송민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초 10만 9,600원을 저점으로 7배나 몸집을 불린 에코프로를 향한 증권사의 첫 매도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한화증권은 에코프로가 2차 전지 양극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낸 위대한 기업은 맞지만 밸류에이션과 투자 시점으로 봤을 때 좋은 주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평가했습니다. 한마디로 미래 실적을 감안해도 주가가 단기간에 너무 많이 올랐다는 건데
한화증권이 제시한 목표가는 11일 종가보다 40% 낮은 45만 4천 원이었습니다. 김현수 연구원은 최근 북미 OEM들의 LFP 배터리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배터리 기업의 양극재 조달처가 다변화하는 점을 감안할 때 예상 실적을 선제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과도한 리스크 부담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다른 증권사도 대체적으로 에코프로 삼형제의 최근 급등세를 과열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진투자증권과 삼성증권, 하이투자증권 등도 에코프로는 물론 에코프로비엠의 투자 의견을 매수에서 중립으로 일제히 낮춰잡았습니다. 반면 목표 주가를 지금보다 더 높여야 맞다는 반대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에코프로의 주가를 주당 순이익으로 나눈 주가 수익 비율이 동종업계보다 현저히 낮은 상태로 기업 가치가 매겨졌다는 겁니다. 향후 성장성에 대한 점수가 너무 낮다는 설명입니다. 적정 PR을 14배로 줘서 이제 가치 평가를 한 것 같은데 지금 이제 2차전지 산업 전반적으로 적용받고 있는 평균 PR이 42배거든요. PR 적용 자체도 좀 너무 낮은 배수로 지금 적용을 받고 있는 거여 갖고 의도적으로 좀 평가 자체를 좀 박하게 한 그런 형태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올 들어 2차전지 돌풍과 함께 코스닥 랠리를 주도했던 에코프로의 적정 몸값에 대한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개인의 순매수 지속과 기관 투자자의 신규 매수 여부와 같은 수급 여건이 주가 향방을 결정할 1차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경제TV 송민아입니다. 이 산이 높았던 만큼 이제 골도 깊은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앞으로 좋은 건 다 알겠는데 그렇다고 지금 이 주가가 맞느냐가 핵심인데 분수령이 될 것 같습니다. 정 기자, 2차 전지가 약세일 때 좋았던 종목들을 정리한 자료가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과거 2차 전지가 약세를 보였을 때 어떤 업종의 수익률이 좋았냐 이런 자료가 있어서 제가 가져와 봤습니다. 이 증권업계에서는 지난 2020년 이후로 이 2차 전지가 약세를 보였던 시기를 세 가지로 분류를 했습니다. 먼저 2021년 2분기가 있고요. 그리고 2021년 말부터 2022년 초까지, 그리고 지난해 말부터 이제 올해 초까지 이렇게 세 단계를 이렇게 2차 전지가 약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네. 이 그래프는 아무래도 코스피 대비해서 업종의 상대 지수를 기반으로 작성된 자료입니다. 이 시기에 수익률이 어떤 업종이 좋았냐 한번 살펴보면 철강이나 운송 그리고 호텔 레저 서비스 분야가 좋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이외에도 은행과 보험 그리고 또 이런 금융업종도 강세를 보였고 유통주들도 강세를 보이는 모습 보였습니다. 네. 증권업계는 그간 코스닥을 이끌었던 개인들의 수급 모멘텀이 아무래도 3월 말 이후로 약해지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이 코스닥이 아니라 유가증권 시장 그리고 그중에서도 다시 대형주로 눈을 돌려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조언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이제 전체적으로 시장이 레벨업을 하려면 외국인과 이 대형주가 중요합니다. 증권가에서도 지금이 이제 그런 타이밍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정 기자, 그렇다면 좀 우리가 어떤 종목을 좀 주목해봐야 하겠습니까? 물론 여러 종목들이 있고 여러 지표들이 있겠지만 이 외국인들이 어떤 종목을 선택했냐 이것도 좋은 지표가 될 수 있겠습니다. 최근 1개월간 이 외국인이 어떤 종목을 순매수했냐 상위 종목들을 살펴보면요. 이 단연 삼성전자였습니다. 아무래도 2위인 현대차에 비해서 10배 넘게 많이 사들인 모습 볼 수 네. 있었는데요. 국내 주식 비중을 줄였던 외국인이 이렇게 성장성 높은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 SDI를 필두로 이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에 그동안 두 기업이 편입된 이 삼성그룹주 펀드나 또 ETF의 성적은 신통치 않았는데요. 이런 상황이 서서히 바뀌고 있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은 신재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 초 이후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순매수한 금액은 모두 8조 원에 달합니다. 이 중 삼성전자에 6조 5천억 원이 유입됐고 삼성 SDI에도 1조 원 가까운 외국인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증권가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한국 주식 비중을 줄였던 외국인이 다시 비중을 확대하는 것으로 분석합니다.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외국인은 유가증권 시장에서 76조 원어치를 팔아치웠습니다. 특히 삼성전자는 반도체 감산 선언과 함께 반도체 업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할 것이라는 신호가 곳곳에서 감지되면서 가장 유력한 매수 대안으로 급부상했습니다. 삼성 SDI는 2차 전지 성장성에 더해 경쟁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주가가 오르지 못했다는 저평가 매력이 부각됐다는 평가입니다. 그 결과 삼성전자와 삼성 SDI의 올 초 이후 상승률은 코스피를 크게 앞지릅니다. 매수세는 개별 종목에 머물지 않고 삼성그룹 계열사가 담긴 ETF와 펀드로도 확산하고 있습니다. 삼성그룹주에 투자하는 대표 ETF인 코덱스 삼성그룹 ETF 역시 올 들어서만 2천억 원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ETF를 주로 사들이는 주체는 증권사와 보험사 등 기관 투자자입니다. 삼성그룹 적립식 펀드에도 자금이 들어오기 시작했는데
국내 26개 삼성그룹 적립식 펀드 설정액은 석 달간 500억 원가량 늘었습니다. 이 기간 전체 주식형 펀드에서 설정액이 2조 원 넘게 빠진 것과 대조적입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외국인 자금 유입이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국 금리 인상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며 환율이 안정세에 있고 중국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포기하며 경기가 회복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분간은 외국인의 흐름에서는 이어질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연준의 통화 정책상 금리를 올리는 속도가 이제 상당히 더뎌졌고 이제 경기 정상화를 꾀하는 과정에서 중국으로의 수출, 그럼 경상 수지 개선 이런 부분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삼성그룹 대표 주자인 삼성전자와 삼성 SDI를 중심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는 가운데 관련 펀드로도 투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신재근입니다.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띈 건 아무래도 이 자동차주였습니다. 이 실적 전망치로만 보면 현대차와 기아가 1분기 상장사 영업이익 1, 2위를 차지할 것이 분명해 보이는데 오늘 주가는 좀 어땠습니까? 맞습니다. 일단 오늘 시장에서 시총 상위 10개 종목 중에 어떤 종목이 가장 많이 올랐냐 살펴보면요. 아무래도 현대차와 기아가 가장 많이 오른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시장에서는 말씀 주신 것처럼 현대차의 올해 1분기 실적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굉장히 호실적을 낼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고 있는데요. 이 실적뿐만 아니라 전날 발표된 이 현대차의 전기차 투자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게 굉장히 오늘 주가 상승에 불을 붙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날 현대차그룹은 이 현대차와 기아 그리고 현대모비스가 이 2030년까지 글로벌 전기차 3위 진입을 위해서 24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대규모 투자 소식에 시장이 긍정적으로 반응하면서 현대차그룹주는 물론 이 부품주까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증권업계에서는 상반기에는 이제 완성차 중심으로 보고 또 하반기에는 이제 부품주의 비중을 확대하는 이런 전략들이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내다보고 있고요. 다만 또 글로벌 전기차 시장 내에서 이 현대차가 이 마켓쉐어 그러니까 비중을 늘리기에는 아직까지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증시 프리즘 정호진 기자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욕 증시는 이틀 연속 보합권에서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방향을 어디로 잡을지 지켜보는 모습인데 글로벌 콘텐츠부 박찬희 기자와 월가 분석들 살펴보겠습니다. 박 기자, 물가 지표는 좀 확인을 하고 움직이겠다 이런 심리일까요? 뚜렷한 방향성은 없는 모습이죠. 네, 전날 이 월가 헤지펀드들의 기술주 매도 공세가 계속 이어지는 가운데 네. 전날 강세를 보였던 반도체 업종에서도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가 이틀 내리 약세를 보였습니다. 예. 오늘 발표되는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경계감이 높았기 때문인데요. 시장에서는 3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5.2% 올라서 지난달 6% 상승해서 둔화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마지막으로 5%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 2021년 10월 이후 약 18개월 만입니다. 3월 소비자 물가 지수는 우리 시간으로 오늘 밤 9시 30분에 발표되는데요. 만약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더 낮게 나온다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대폭 해소되고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까지 키울 수 있어서 증시에는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네. 투자회사 칼슨그룹의 라이언 데트릭 선임 시장 전략가는 전날 증시에 대해서 폭풍 전야 같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3월 소비자 물가지수, 3월 FOMC 의사록, 1분기 어닝 시즌을 앞두고 증시의 경계감이 최고조에 달했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예. 또 JP모건은 1분기 기업 실적에 큰 변화가 없다라면 S&P 500 지수는 3,800에서 4,20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을 형성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물가 지표 6%만 넘지 않으면 될 것 같습니다. 좀 지켜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방향성은 사실 아직인 가운데 요즘에 월가 큰 손들 자금이 미국을 떠나고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들리더라고요. 맞습니다. 지난주에 월가 큰 손들이 유럽으로 떠나가고 있다 이렇게 예. 전해드렸었는데요. 이번엔 아시아입니다. 어. 최근 글로벌 증시를 강타했던 금융 리스크 여파로 일본 엔화가 안전자산으로 다시 떠오르면서 강세를 보이자 일본 증시도 덩달아서 새로운 투자처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워렌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이 일본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렸다라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예. 버핏 회장은 대만의 반도체 회사 TSMC 주식을 대거 처분하고 일본의 5대 종합상사의 지분을 7.4%로 늘렸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또 앞으로 일본 주식을 더 사겠다라고도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월가에서는 일본 5대 종합상사가 버핏 회장이 선호하는 종목 기준에 부합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글렌비스탁의 빌스톤 최고 투자 책임자는 일본 5대 종합상사의 PER은 6.8배로 MSCI 일본 지수 평균 PER의 절반 수준이라면서 그 반면에 평균 배당률은 5.2%로 2배 가까이 높았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네. 또한 최근 엔화 강세 기조에 힘입어서 이 버핏 회장이 환차익도 누릴 수 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한편 일각에서는 버핏 회장의 일본 주식 매수 소식이 다른 외국인 투자들을 일본 증시로 이끌 것이다라고 내다보기도 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요즘 타국 시장으로 뭐 자금이 흘러 들어가는 경우도 많지만 아예 코인 시장으로 흘러가는 돈도 무시 못하는 상황입니다. 요즘 보면은 비트코인 상승세가 무섭더라고요. 맞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현재 시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올 들어서 이 암호화폐 시장에 다시 자금이 몰리면서 연초 대비 81%나 큰 네. 폭으로 올랐는데요. 10개월 만에 3만 달러를 한때 재돌파하기도 했습니다. 비트코인 급등에 대해서 고탐 추가니 전략가는 비트코인과 S&P 500, 이 증시의 상관관계가 약해져 있다면서 이에 따라 비트코인이 증시의 해치 수단으로 다시 떠오르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실제로 비트코인을 비롯한 암호화폐 시장은 지난달 초까지만 해도 뚜렷한 상승세를 보이지 않았지만 네. 지난달 말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 사태 이후 금과 함께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비트코인과 금은 보통 달러 가치가 하락할 때 강세를 보이는데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 상승률이 금 상승률을 상회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단기간 많은 자금이 유입된 겁니다. 월가 큰손 중에는 아크 인베스트먼트의 창립자 캐시우드가 대표적인 이 비트코인 강세론자로 꼽히는데요. 네. 캐시우드는 지난달 말 이 보유 중인 테슬라 지분 중 26,804만 달러, 2,684만 달러 어치를 처분하고 코인베이스 주식 1,783만 달러 어치를 추가 매수한 바 있습니다. 한편 비트코인 급등에 미국 증시에 상장된 암호화폐 관련주 역시 상승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채굴업체 라이엇 플랫폼즈는 연초 대비 265%나 폭등을 했고 예. 또 이 비트코인 최대 보유 기업으로 유명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역시 134%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캐시우드가 대거 매수했던 코인베이스 역시 2배 가까이 올랐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을 이렇게 보면은 일본 엔화, 또 일본 주식들, 비트코인, 암호화폐 관련주들까지 좀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아무리 뭐 뉴욕 증시에서 돈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네. 뉴욕 증시 내에서 좀 유망하게 볼 수 있는 업종은 뭐가 있을까요? 월가에서는 경기 순환주에 주목하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연초 기술주가 큰 폭으로 오르면서 증시 상승을 견인했던 만큼 단기 조정이 나올 것이다라는 분석인데요.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은 제한적이겠지만 그렇다고 금리 인하로 돌아서기에는 아직 이르다라는 설명입니다. 투자회사 에리얼 인베스트먼트는 유망한 경기 순환주들을 소개했습니다. 에리얼은 경기 침체기에는 이 가격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에너지 회사를 주목해야 한다라면서 에너지 공급업체 아파치를 이 매수 의견을 제시했고요. 예. 그밖에 증권사로는 모건 스탠리, 자동차 회사는 보그버너, 그리고 건설자재 업종으로는 모호크 인더스트리를 추천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웨스트 박찬희 기자였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가 올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1.7%에서 1.5%로 낮춰 잡았습니다. IMF는 지난해 7월 이후 9개월 동안 4차례에 걸쳐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고 있습니다. 경제부 이민재 기자와 조금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이제 먼저 이 4월 보고서에 나온 세계 경제 성장률부터 좀 짚어보죠. 이게 말 그대로 좀 역대 최악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 IMF가 내다본 5년간 세계 경제 성장률, 즉 이제 중기 세계 경제 성장률 같은 경우에 그런 전망이 좀 나왔는데요. 예. 이 3%, 이 수치만 놓고 보면 어느 정도 수준인지는 좀 알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IMF가 이제 예측 보고서를 발간한 게 지난 1990년 4월 이후, 그러니까 30여 년 만에 가장 낮았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 심각성을 좀 알게 되는데요. 예. 특히 이제 올해를 보면 뭐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전쟁, 또 인플레이션, 뭐 긴축 정책에 대한 어떤 불안이 해결되지 않은 채 뭐 실리콘밸리 은행이라든지 뭐 크레딧 스위스 그리고 뭐 도이치방크 같은 사태까지 터지면서 예. 이 경제가 이제 살얼음판을 좀 걷고 있거든요. 네. 이런 올해 경제 성장률을 IMF는 2.8로 내다봤습니다.
이 중기 전망 수치와 큰 차이가 없는데요. 이 향후 경제 상황을 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좀 우울한 전망입니다. 이렇게 낮은 수치를 전망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그럼? 일단 전문가들은 성장률이 좀 떨어진 것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조금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중국 성장률 둔화, 또 두 번째는 미중 갈등에 따른 보호무역주의 심화 우려입니다. 이 해법을 좀 찾기는 쉽지 않은 문제인데 이 관련 내용을 전 IMF 이코노미스트였던 최상의 면세대 교수 인터뷰를 통해 알아보시죠. 미중 무역 전쟁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이러한 문제들은 어떤 좀 경제학적인 해법이 존재하지 않고 지난 수십 년간 이룩해 왔던 무역의 자유화를 역행하는 움직임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중기적인 성장 전망에도 좀 나쁜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계속해서 떨어진다면 왜냐하면은 어떠한 경제가 더 성숙해서 선진국이 돼서 안정화되면 사실 그 반대급부로 또 저소득 국가가 또 빠르게 성장을 해서 그 자리를 메꾸고 과거 중국이 했던 역할을 해주면서 빠르게 성장하고 그런 역할을 만약에 해주지 못한다면 그게 아마 중기 성장률의 지속적인 3% 이하로도 떨어지는 하락으로 나타날 테고요. 앞서도 언급했지만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융 불안에 대한 우려가 상당합니다. 뭐 다들 어느 정도 진정됐다고는 하는데 이 IMF는 어떻게 평가를 했습니까? 일단 IMF 역시 금융당국의 어떤 개입으로 일단락은 됐다고 좀 평가를 하면서도 우려를 계속 내비치고 있는데요. 예. 이 대표적으로 미국 소형은행에 대한 어떤 불안감이 좀 큽니다. 이 소형은행의 어떤 인출은요, 그러니까 뱅크런을 막기 위해서 이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금 금리를 올리게 되면 대출 여력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신용 경색이라든지 뭐 금융 불안정에도 좀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것은 결국 좀 미국 성장률 둔화까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IMF는 미국 은행의 대출 능력이 1% 정도 줄어들면 미국 GDP 성장률이 0.44%포인트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을 합니다. 이 골드만삭스에서도 비슷한 의견을 내놨는데 소형은행의 대출 축소가 올해 미국 경제 성장률을 한 0.25에서 0.5%포인트 끌어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는 이 기준금리를 최대 50bp 올리는 것과 비슷한 영향력이 있다는 분석을 볼 때 이 금리 인상이 주춤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지만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뭐 IMF도 그렇고 일부 IB들에서도 이런 판단이 나오고 있는데 미국 정부에서는 대출 줄어들지 않을 거다라면서 정면 반박하는 상황이죠. 맞습니다. 미국 정부가 계속해서 좀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는데요. 네. 예를 들면 아까 설명드린 소형은행, 이런 은행 혼란 같은 것들이 뭐 대출을 좀 위축시키지 않을 것이다 일단 단언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뭐 인플레이션 등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내리막길을 걷지 않을 것이라고 일단 진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IMF가 내놓은 이 장기 성장률 3%에 대해서도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을 보였는데요. 이 가장 부각되는 불안 요소인 프렌드 쇼어링, 즉 외교적으로 가까운 나라 간 공급망을 재편하는 것과 관련해서 뭐 무역 분쟁, 뭐 분조라라든지 뭐 성장성 악화라든지 이런 원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네. 다만 실제 시장에서는 이미 악화 신호가 나오고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이 미국 소상공인의 어떤 신용이 위축되고 있다는 점이 대표적인 사례로 거론이 되는데요. 이 3월 NFIB 소기업 낙관 지수에서 이 대출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어렵다 사이의 간극이 마이너스 9로 벌어졌는데요. 이 마이너스 9라는 수치만 보면 무엇인지 좀 알기가 어려운데 네. 이 수치는 금융위기에서 회복되던 지난 2012년 12월 이후 가장 최저치입니다. 네, 자, 다시 돌아와서 우리 경제 성장률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7월 이후 4차례니까 9개월 새 벌써 4번째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지난해 1월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는 2.9%였습니다. 이후 이제 4번 연속 낮춘 건데요. 이건 보면 앞서 설명한 이제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 하락 원인이 영향을 좀 줬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 당장 시스템 위기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다만 이 불확실성이 계속되면 성장률 하락을 계속해서 부추길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 이 SVB나 CS 사태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최근에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실물 경제까지 반영이 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를 고려하면 성장률이 더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이제 달러 강세 같은 경우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칠 수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상의 면세대 교수 인터뷰 들어보시죠. 원화가 달러화에 대해서는 약세인 건 맞지만 다른 통화에 비해서는 전혀 약세라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그게 이제 원화는 약세임에도 불구하고 수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지지 못했고요. 글로벌 경제의 수요도 그다지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
보통 통상 침체가 왔을 때 이제 환율 절하 효과를 통해서 증대되는 수출까지 없으니까 지금 더욱 안 좋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경제부 이민재 기자였습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이 규제와 세금을 제로 수준으로 낮춰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해 지역 경제를 살리는 메가 샌드박스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한 첨단 산업 분야에서 기업들이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과감히 지원해달라고 정치권에 요청했습니다. 이서우 기자입니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자주 듣고 있다며 기업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없이 전했습니다. 또 경제와 안보가 한 몸이라며 반도체, 자동차, 배터리 등 첨단 산업에 대한 과감한 정책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경제 상황은 국제 경제 질서 재편과 맞물려서 기업으로서는 대응이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국회가 기업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적 지원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의가 조사한 주요국 반도체 보조금은 미국 66조, 일본 19조, 대만 4조 원 등인 반면 우리나라는 1,000억 원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기업들의 어려움에 공감하면서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답했습니다.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에서 우리 기업이 다리에 모래 주머니를 달고 뛰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민과 관이 힘을 합쳐서 기술 개발, 투자, 혁신으로 꺼져가는 생산 엔진을 되살리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살아날 수 있는 유일한 길. 국제통화기금 IMF는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5%로 또 낮췄습니다. 저출산 고령화와 맞물려 저성장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최 회장은 복합적인 위기 극복을 위해 메가 샌드박스 도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규제와 세제를 제로 수준으로 낮춰서 기업들의 지방 이전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서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미래 산업, 인구 소멸 등의 문제를 통합적으로 풀 수 있는 메가 샌드박스 조언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메가 샌드박스는 기존 샌드박스의 규제 혁신을 금융, 인력, 세제, 연구개발, 지자체 권한 이양까지 확대한 개념입니다. 상의는 메가 샌드박스와 함께 금산분리 규제 개선, 경제 형벌 완화 등의 조속한 입법을 건의했습니다. 한국경제TV 이서우입니다. 100세 시대를 맞아 건강 유지를 위해 단백질을 찾는 사람들이 늘면서 한 해 단백질 시장 규모가 4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3년 뒤면 2배로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심각한 저출산 속에 단백질 시장에 진출한 분유 회사들이 이제 단백질을 주력 상품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신선미 기자입니다. 헬스 보조제로 인식되던 단백질이 코로나19 이후로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트렌드에 맞춰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 단백질 시장 규모는 4천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추산됩니다. 2018년 813억 원이던 단백질 시장 규모가 5년 새 5배 가까이 확대된 셈입니다. 이 같은 변화를 읽고 가장 먼저 움직인 건 유업계입니다. 출산율 급감으로 우유 소비가 줄자 단백질 시장을 공략한 겁니다. 실제로 2016년 약 40만 명이던 국내 출생아 수가 2020년 약 27만 명으로 줄어들면서 영유아 시 국내 생산량은 4년 만에 반토막 났습니다. 유업계가 단백질에 진심일 수밖에 없었던 건데 일동 후디스와 메일유업은 이미 단백질 제품 매출이 분유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분말 제형을 먹기 편하게 음료 형태로 바꾸고 홈쇼핑에 이어 편의점에 입점시키면서 소비층을 2030 세대까지 넓힌 것이 시장의 판을 키웠습니다. 단백질 같은 경우는 몸에서 활용이 되면 사실은 분해돼서 밖으로 좀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단백질은 반드시 매일 꾸준히 먹어줘야 되는 영양소인 거고요. 저희는 이런 것을 통해서 소비자들한테 이제 많이 알리는 활동을 했습니다. 1인 가구 증가에 다양한 연령층에서 하루에 한 끼 정도는 단백질 식품으로 대체하는 경우가 늘면서 고단백 신제품 출시 건수도 코로나19 전후로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평소 운동을 즐기는 소비자들이 즐겨 찾는 스포츠 음료에 단백질을 더하는가 하면 치즈와 요거트, 스낵에도 단백질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제품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헬시플레저 트렌드가 계속 지속되고 있어서 이런 건강을 챙기는 지금 고객님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현재 지금 매출 규모가 4배 이상 늘었고 또한 품목 수도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수요에 대해서 충족시키고자 현재 PB 상품을 계속해서 개발 중이고 업계에선 이런 추세라면 2-3년 뒤 단백질 시장 규모는 지난해 대비 2배 이상 성장한 8천억 원이 될 것으로 관측하고 있습니다. 근육량은 40세 이후부터 매년 1%씩 감소하다가 60세가 되면 20%, 70세에는 40%가 떨어집니다. 특히 근감소증이 지난해 질병으로 분류되면서 단백질 시장은 100세 시대를 맞아 더욱 커질 것이란 전망입니다. 한국경제TV 신선미입니다. 최근 철길 옆 아파트라고 불렸던 서울 휘경동의 한 분양단지가 무려 50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쳐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 철길 소음에 열악한 학군이 발목을 잡을 것이란 분석도 있었지만 달라진 서울 분양시장 분위기에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가 흥행을 이끌었습니다. 전효성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오늘 나와 있는 이곳은 동대문구 휘경동 일대입니다. 최근 높은 경쟁률로 분양에 성공한 휘경자이가 들어설 곳이기도 한데요. 침체된 부동산 경기 속에서도 높은 경쟁률이 가능했던 이유 어디에 있을지 직접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가시죠. 휘경자이 디센시아의 청약 경쟁률은 평균 51.7대 1. 329가구를 모집하는데 무려 17,000여 개의 청약 통장이 몰렸습니다. 당첨자 최고 가점도 77점에 달해 올해 들어 최고점을 기록했습니다. 올해 상반기 청약 시장의 척도가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응한 셈입니다. 사실 휘경자이는 분양 전부터 적지 않은 논란에 휘말린 바 있습니다. 특히 일부 단지가 철길과 맞닿아 있는 점에 대한 우려감이 높았습니다. 이 단지는 도로와 철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교통편에 있어서만큼은 편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소음 부분에 있어서는 실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밖에 없는 환경입니다. 실제 현장에 30분간 머물러 있어 봤더니 무려 6차례나 지상철이 다니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오래 거주한 시민들 역시 이 부분에 대한 불편함을 전했습니다. 소음뿐 아니라 철길에서 발생하는 분진에 대해 언급하는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많이 시끄럽죠. 그리고 별로 그렇게 좋은 환경은 아니에요. 철도가 있기 때문에 아이들도 그렇고 환경은 좋지는 않아요. 제가 가면 그 바람훅곡풍 있잖아요. 딱 지나가고 나면 이제 먼지가 많이 일어나죠. 분진이라 그러잖아요. 코로나 있기 전서부터 마스크를 쓰고 근무를 해요. 주변에 초, 중, 고등학교, 이른바 학군이 신통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단지로부터 1km 바깥에 있어 어린 학생들이 다니기에는 쉽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청년국민학교는 걸어서 애들 걸음으로 한 10분, 15분, 시민국민학교도 한 15분 그렇게 20분 걸릴 거예요. 애들 걸음으로. 이처럼 주거 환경에 대한 불편함이 예상됨에도 높은 청약 경쟁률이 가능했던 배경은 어디에 있을까? 전문가들은 접근 가능한 수준의 분양가가 책정된 것이 결정적이었다고 지적합니다. 휘경자이의 전용 59제곱미터 분양가는 최고 7억 7,700만 원, 전용 84제곱미터는 최고 9억 7,600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주변 아파트 매물이 10억 원에서 11억 원 수준에 나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새 아파트치고는 합리적 가격이라는 겁니다. 강북의 지역적 입지가 그리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분양 열기가 일어난 것은 청약 규제 완화라든지 대출 규제 완화 이런 것들이 분양 시장에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서 아울러 청약 규제 완화로 수요층의 부담을 크게 낮춘 점, 휘경자이를 시작으로 인근 지역에 대규모 개발이 예정돼 있는 점도 흥행 성공의 배경으로 풀이됩니다. 동네가 좋아지죠. 한 15,000세 들어오니까 건너 뭐 아이파크 들어오고 다 들어오고 하니까 가격도 괜찮고 다 괜찮아요. 주거 환경에 대한 우려감 속에서도 흥행에 성공한 휘경자이. 이를 시작으로 향후 분양 시장에 다시 온기가 돌지 주목됩니다. 한국경제TV 전유성입니다.
중앙은행인 한국은행이 제2금융권에 은행과 같은 계좌를 허용하는 것을 반대하면서 보험사나 카드사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리스크가 크다는 입장인데 이를 추진했던 금융당국도 신사업이 막힌 비은행권 금융회사들도 당혹스러운 분위기입니다. 장슬기 기자의 보도입니다.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진행된 제5차 은행권 경영 영업관행 제도 개선 TF 회의에는 비은행권을 제외한 은행 관계자들만 참석했습니다. 금융당국은 은행권 경쟁 촉진을 위해 보험사나 카드사 등 비은행권의 계좌 허용을 추진해 왔는데 최근 한국은행이 리스크가 크다고 제동을 걸면서 사실상 논의를 이어가지 못하는 상황이 됐기 때문입니다. 당국은 당초 카드사의 지급결제 계좌를 허용해 카드사들이 직접 보유한 계좌를 기반으로 대금 결제나 송금 등 다양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보험사에도 지급결제 업무를 허용해 보험금 개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길을 열어줄 계획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카드사나 보험사는 은행을 거치지 않고도 자체 계좌를 통해 충성 고객을 묶어둘 수 있고 소비자에게 다양한 인센티브와 더불어 종합 금융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소비자는 카드사에서 계좌 발급 후 급여이체나 자동이체 등록도 하고 포인트 적립이나 캐시백 등 다양한 혜택을 받으실 수 있고요. 카드사도 추가 확보된 정보로 소비자에게 더욱 개선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하지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 규제 개선 논의 때문에 업계는 망연자실한 분위기입니다. 앞서 한은은 금융시장 불안이 확대되고 결제 리스크 관리를 한층 강화해야 하는 시점에 비은행권의 지급결제 업무 허용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달리 네이버페이와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사들은 오프라인 결제에 이어 보험 비교 추천 서비스 등 금융상품 중개까지 추진하며 금융 영토 확장에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 금융사들은 상대적으로 리스크가 적은 전통 금융사들이 오히려 역차별을 받고 있다며 또다시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이게 됐다고 토로합니다. 한국경제TV 장슬기입니다. 금융당국이 신분증을 통한 본인 인증 방식이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에 따라 금융권이 함께 쓰는 비대면 생체 인증 인프라 구축에 나섰습니다. 신용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얼굴이나 홍채, 정맥, 지문 등 생체 정보를 이용한 본인 인증은 신분증을 이용한 인증보다 보안성이 뛰어납니다. 도용이나 탈취가 어렵고 신분증처럼 소지할 필요가 없어 편의성도 높지만 이용률은 저조합니다. 실제로 2022년 기준으로 국내 금융권에 생체 정보를 등록한 사람은 626만 명 선. 인터넷과 모바일 뱅킹 등 비대면 거래 이용자 수가 은행별 중복자를 포함해 1억 9,950만 명인 것과 비교하면 3% 수준에 불과합니다. 이처럼 이용률이 저조한 것은 금융사들이 비용 문제 등으로 제대로 된 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프라 구축 비용적인 부분도 있을 것이고 금융사 입장에서도 뭐 그냥 무작정 다 할 수 있는 건 아니니까 근데 어느 정도 이제 규모가 나와줘야지 그 구축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개별 금융사가 생체 인증 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통상 100억 원 안팎이 소요됩니다. 또 주기적으로 보안과 안전성을 보강하기 위해 들어가는 비용까지 계산하면 중소금융사들이 별도의 생체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때문에 은행 중에서도 일부 대형은행만 그것도 대면 거래 위주로 생체 정보 인증 시스템을 활용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생체 인증을 위한 공동 인프라 구축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금융권 및 유관기관과 계속 협의하여 현행 비대면 신명 확인 방식의 한계와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금융권 내의 비대면 생체 인증 생태계 구축을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말까지 금융결제원을 중심으로 생체 인증 공동 인프라를 만들고 금융보안원을 통해 보안 기준도 강화하겠다는 겁니다. 금융사들 입장에선 시스템 개발에 따르는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된 셈입니다. 또 소비자 입장에선 인증 편의성을 높일 수 있고 금융사고 예방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은 관련 논의를 지속해 생체인증 공동 시스템의 완성도를 높인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시스템 보안에 대한 신뢰를 쌓고 개인의 생체 정보 노출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는 것은 공동 시스템 구축과 함께 해소해야 할 문제로 꼽힙니다. 한국경제TV 신용훈입니다.
오는 11월 만기가 도래하는 7천억 원 규모 차입금으로 인해 롯데 관광개발의 재무 건전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우려가 앞서 제기된 바 있습니다. 회사 측은 시중 대형은행을 포함한 제1금융기관들과 리파이낸싱 협의를 구체적으로 진행 중이라며 이 위기설을 일축했습니다. 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롯데관광개발은 11월 말 만기가 돌아오는 7천억 원 담보대출 차입금과 관련해 오늘 설명 자료를 통해 리파이낸싱을 위해 국내 제1금융기관과 구체적인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나라 6대 은행들하고 다 본격적으로 논의를 하고 있고요. 안정적인 리파이를 예상할 때는 저희는 4%대 예상을 하고 있고요. 당연히 시장 평균에서 벗어나지 않는. 앞서 우리 회계법인은 롯데 관광개발에 대한 감사 보고서에서 계속 기업으로 가정하는 데 중요한 불확실성이 존재한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2020년 제주 드림타워 건설을 위해 조달한 7천억 원 담보대출이 올해 11월 말 만기가 도래하며 단기 부채로 전환되기 때문입니다. 장기성 부채가 유동성 부채로 전환되는 점을 감안해 우리 회계법인은 계속기업 관련 불확실성에 대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지난해 말 롯데 관광개발의 유동부채는 9,850억 원으로 유동자산의 15배 수준입니다. 이에 일각에서 재무 리스크가 불거지자 잇따라 해명 자료를 내며 진화에 나선 겁니다. 회사 측은 토지자산 재평가를 통해 제주 드림타워 복합 리조트의 감정가액이 크게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6월 롯데관광개발은 토지자산 재평가를 통해 재무 구조를 개선한 바 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담보 인정 비율 50% 이내 좋은 조건에서 리파이낸싱이 차질 없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저희는 LTV가 40% 정도로 나올 거로 예상을 해서 되게 안전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하고 글로벌 상업시설 평균 71%보다는 확실히 낮은 수준이고. 증권가에서도 롯데 관광개발에 대해 시장의 우려가 과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SK증권은 분기별 실적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만큼 리파이낸싱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고 KB증권도 업황 개선에 대한 기대감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0일 하루에만 11% 넘게 급락했던 롯데 관광개발 주가는 오늘 1.08%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예원입니다. 네,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포스코 퓨처엠과 함께 그룹의 전기차 사업을 주도할 전망입니다. 이 포스코 그룹은 2차 전지 원료부터 또 소재를 생산하는 배터리 밸류체인을 구축하고 있는데 마지막 남은 퍼즐이었던 전기차 부품을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맡겠다는 겁니다. 이 내용 산업부 이지우 기자와 함께 보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저희 뉴스 헤드로 전해드린 소식도 이 포스코 그룹이 전기차 밸류체인을 확장한다 이런 소식이었는데 그 연장선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내용을 좀 보기 전에 포스코 인터내셔널 먼저 어떤 기업일까요? 네, 일단 이 포스코 인터내셔널은 삼성물산 또 LX 인터내셔널과 함께 3대 종합상사로 꼽힙니다. 네. 상사의 핵심 사업은 트레이딩입니다. 그러니까 고객사와 제조사 간의 중개를 통해서 제품을 대신 팔고 수수료를 통해서 수익을 내게 되는데요. 예. 네트워크가 얼마나 잘 갖춰졌는지가 경쟁력을 가릅니다. 2010년 대우 인터내셔널이 포스코에 인수되면서 포스코 대우를 거쳐서 지금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출범하게 됐는데요. 당시 국내 1위 종합상사가 대우 인터였습니다. 포스코는 당시 인수가로서 회사 역사상 가장 높은 약 3조 3,700억 원을 제시할 정도로 적극적이었고요. 네. 이후에 대우 인터가 구축해놓은 세계 50개국 107곳의 지사를 활용해서 포스코 인터의 포스코 철강 유통 네트워크 역할을 해오고 있습니다. 네, 그 당시에 또 철강 사업이랑 시너지가 기대됐기 때문에 또 엄청난 금액으로 인수를 한 거겠죠. 네. 결과는 어땠습니까? 네, 먼저 말씀을 드리기 전에 포스코 인터의 매출 구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이 지난해 매출의 대부분이 상사 부분에서 나왔는데요. 사업별로는 상사가 89.8%, 에너지가 3.6%, 투자가 6.6% 등입니다. 물론 포스코의 역할이 컸습니다. 포스코 인터는 포스코의 철강 유통 채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네. 지난해 포스코가 생산한 철강 제품 거래량이 처음으로 1,000만 톤을 웃돌면서 매출이 커졌습니다. 여기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경쟁의 여파로 가스나 철광석, 유연탄 등 원자재 가격이 치솟은 바 있죠. 상사는 원자재를 수입해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중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 만큼 달러 강세도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네. 그 결과 지난해 포스코 인터의 연간 매출은 37조 9,89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이 포스코를 비롯해서 포스코 그룹의 모든 계열사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올해는 또 새로 선임된 이 포스코 인터의 대표이사에 대한 기대감도 큽니다. 네. 정통 대우맨 출신 정탁 부회장인데요. 대우 인터내셔널 시절에 철강제 수출을 담당을 해왔는데 포스코 직원보다 포스코 제품을 더 많이 판 인물로 좀 그래요?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포스코와 포스코 인터는 동전의 양면처럼 서로 연결돼서 시너지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런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올해부터는 이 전기차 밸류체인의 남은 부분이었던 전기차 부품을 담당한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 앞서 보도랑 좀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요. 네. 포스코 그룹은 지난해부터 신사업으로 전기차 밸류체인 구축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철강회사 포스코가 아닌 배터리 같은 친환경 소재 회사로의 도약을 선언하기도 했죠. 예. 포스코 그룹은 포스코 홀딩스를 통해 리튬, 니켈 같은 원재료를 확보하고 있고요. 포스코 퓨처엠이 2차 전지 소재를 맡으면서 배터리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상황입니다. 여기에 포스코 인터도 한 축을 담당하겠다는 얘기인데요.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미 포스코 인터는 이 밸류체인에 속해 있기는 합니다. 트레이딩 사업을 통해서 포스코에서 생산된 자동차 강판을 수출하고 니켈 흑연이 필요한 포스코 퓨처엠에게 원료를 조달하기도 했죠. 전기차 밸류체인의 전후방을 책임지는 것에서 나아가서 전기차 부품 시장에 진출하겠다는 의지입니다. 전기차 부품 가운데서도 심장부인 모터를 만드는 모터 코어를 제공하게 되는데요. 모터에 들어가는 연구 자석을 감싸는 역할을 하는 게 모터 코어입니다. 예. 현재 포스코 인터는 자회사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을 통해서 모터 코어를 생산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중국이나 인도, 멕시코, 유럽 등으로 생산처를 확대해서 전기차 부품의 핵심 공급처가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미국의 IRA나 유럽의 CRMA 등 전 세계적으로 현지 생산을 강조하는 만큼 앞으로 수혜가 기대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예. 전기차 다음으로 뜨고 있는 하이퍼루프 시장에도 선제적으로 진출을 합니다. 하이퍼루프는 진공 튜브 안에 차량을 띄워서 마찰을 최소화한 후에 빠른 속도로 이동하게 하는 미래 운송수단인데요. 예. 네덜란드 하르트사와 손잡고 네덜란드와 또 사우디 네움시티 안에 노선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네, 전기차부터 하이퍼루프까지 미래 운송 수단을 다 아우르겠다 이런 포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좀 한 가지 짚어보고 싶은 건 앞서서도 봤지만 저희가 연혁부터 봤지만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전통 상사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자회사를 통해서 모터코어 생산도 한다라고는 하지만 제조사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지는 한계점도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일단 포스코 인터가 그래서 올해부터 투자사로의 변신을 선언했는데 이 이유를 여기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먼저 투자를 통해서 신사업에 진출을 해보고 수익성을 확인한 이후에 나머지 밸류체인을 좀 구축하겠다 이런 포부인데요. 네. 포스코 인터의 한 부분인 에너지 부분 역시도 가스전 탐사에 성공을 하자 이후에 플랜트나 수송선을 추가로 투입해서 LNG 생태계 구축에 나선 바 있습니다. 네. 현금 및 현금성 자산도 1조 2,977억 원으로 전년보다 7천억 원 이상 확충한 만큼 투자 여력도 좀 충분한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포스코 인터는 제조사는 아닙니다. 네. 하지만 이 전기차, 특히 관련 부품 사업을 꾸리는데 경쟁력이 있습니다. 포스코 인터의 트레이딩 역량 때문인데요. 실제로 회사는 그간 자동차 부품 사업을 해왔습니다. 국내 제조사의 제품을 한데 모아서 해외 완성차 업체에 납품하는 역할을 담당했죠. 오래전부터 모터 코어를 생산해온 포스코 모빌리티 솔루션이 있고 또 포스코 인터의 네트워크가 더해지면 큰 시너지가 예상이 됩니다. 포스코 인터는 구체적인 전기차 비전을 내일 선포식에서 밝힐 예정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산업부 이지호 기자였습니다. (21세기형) 미래 잠재적 위협인 비전통적이고 복합적인 안보 위협으로부터 주권과 국토를 수호하고 대남 도발을 갈수록 좀 노골하고 또 적대시하는 정책을 계속 쏟아내고 있어서 이북오도위원회가 자유민주 통일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야 할까에 대한
내일자 한국경제신문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기사입니다. 지난해 3월 이후 하향 곡선을 그려온 디램 현물 가격이 400여일 만에 반등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삼성전자의 감산 결정으로 디램 업황 개선 시점이 앞당겨질 것이라는 기대가 반영됐다는 분석입니다. 시장조사업체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지난 11일 DDR4 16기가 디램 현물 가격은 하루 전보다 0.78% 상승했습니다. 삼성전자의 디램 공급량 조절이 시차를 두고 고정거래가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기대가 현물 시장 반등에 영향을 미쳤다고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다음 기사입니다. 지난 1963년 등장한 한국 라면이 연간 해외 판매 2조 원 시대를 열었다는 내용의 기사입니다. 국내 라면 제조사 6곳의 지난해 해외 판매는 총 2조 3,200억 원으로 1년 전보다 26%나 늘었습니다. 신문은 한국 라면의 해외 판매 급증이 K 콘텐츠 열풍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 아니라고 분석했습니다. 이제는 해외 유력 유통업체가 국내 라면 업체에 앞다퉈서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는 내용까지 전해드립니다. 뉴스플러스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한국경제TV가 마련한 특집 생방송 이제 다시 주식이다가 밤 12시까지 이어집니다. 뉴스플러스가 끝난 후에도 많은 시청 바랍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